장비업이 안 된 고라지 이게. 또 후배만 꼭 저만 살다니. 나는 고향 길없습니다. 고향이 난 자기 고향 그리워요. 자기 고향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신세야. 당사자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자기 고통이 자식들에게까지 번져갔다는 거죠. 최근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좋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식사.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까지 7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메추리 알 하나 자세 없어. 아유. 이거 입으세요. 사삼이 빼앗아간 것은 세월만이 아닙니다.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도 이토록 쉬운 일인데 아들은 원망으로, 아버지는 미안함으로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올 때는 나무 뭐 이렇게 많았수강? 그때 나도 만나기 힘들지. 사삼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씩요. 아이고, 공기 좋고 좋긴 한데 몸이 잘 듣지 않으니까 세상이 귀칠하네. 아이, 공기는 좋은데. 야, 아들하고 이렇게 나올 기회가 이제 없을 거보다 구경 없어. 세상은 좋아졌지만 이미 몸은 늙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라산에서 나무 이거 해다 집 짓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냥 힘들었지. 나무 캐다가 농사 짓던 아버지의 억센 손을 주름지게 한 시간. 아들도 이제 75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아들은 제주를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참 이 제주도가 남들은 지금 육지 가서 그래요. 그 제주도 좋은 데서 왜 왔냐고. 그렇지만 나는 그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유 제주도가 그렇게 좋은가? 나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현봉준 할아버지가 겨우 젖먹이 시절 단란했던 가족의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 우는 것. 그날부터 폭도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현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구들도 폭도 자식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유 없이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죽은 줄로만 알고 아버지 제사를 지내오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왔지만 가족의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폭도, 빨갱이라는 나귀는 우리 가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희망이 없는 고향. 고향에서 꿈조차 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현봉준 할아버지는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여간 괴로운 기억만 있어가지고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그 형무소를 갔다고 폭도라고, 응? 제가 있어서 폭도라고, 폭도 새끼라고, 저놈은 저가 폭도 새끼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깡통에 좀 포말 잡고 개 잡고 이렇게 오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 만나면은 막 발로 차버리면 뭐 잡은 거 다 흩어져 버리고 못 잡고 빈깡통으로 오고 그런 고난들을 많이 당했죠. 그 많이 맞은 게 지금도 억울해요. 그냥 뭐 이거 뭐 살짝 때리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 막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상처와 절망으로 얼룩진 인생. 4.3은 부자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토벌대, 밤에는 무장대. 무자비한 학살과 보복의 광기가 온 섬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라산으로 피신했습니다. (1949년 3월)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는 소위 선무공작을 펼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과거 행적을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귀순작전. 내려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나온 하산민은 1만 명에 달했습니다. 희망은 곧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교체된 진압부대 제2연대장 한병선은 하산민들을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군법회의. 무고한 사람들은 이적죄와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산에서 죽을까 내려 죽을까 이거 내가 보자고 말이야. 근데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그런 그 말도 듣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아이고, 참 너무나 억울하다 말입니다.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있다고 말이야. 이거 우리 같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이야. 참 집에서 농사나 짓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다가
나 때문에다가 취직도 못하고. 억울한 감옥살이. 아버지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으로 4.3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연좌제, 가혹한 사슬이 온 가족을 옥죄며 4.3은 이어졌습니다. 동네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지서에 가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디 외출했는가 뭐 그런 걸 샅샅이 그냥 해가지고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했죠. 우리 어린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순경들이 찾아오고 그러는가. 그래 참. 늘 생활 속에서 감시당했어요. 경찰관들이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소위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문이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출타할 경우, 무수로 우리가 제주도는 섬 아닙니까? 출타할 경우는 꼭 신고를 해야 했었죠. 그건 당사자의 문제고 그 당사자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자기 고통이 자식들에게까지 번져갔다는 거죠. 오로지 가족과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죄를 묻는 연좌제. 1894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국가 차원의 암묵적인 제도적 폭력으로 존재해왔고, 특히 분단의 상황 속에서 국민 통제,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좌제는 이제 가족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국 전쟁,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활용된 연좌제는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않고 정치적으로 구분하고 이런 의미에서 반공주의적인 일종의 배분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숨고 소심한 모습으로 있는 것조차도 차단해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논의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미줄처럼 사방에서 조여오는 감시망. 경찰은 수시로 신원조회를 하며 사찰했습니다. 4.3과 관련된 집안은 빨간 줄이 쳐졌고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내가 이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 지소에서 자꾸 연좌제 때문에 신원조회 오잖아요. 그 신원조회 오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연좌제 때문에 뭐 신치, 부치, 고시 뭐 이런 집안에서 주로 많이 그 배도 타고 또 밀랑해가지고 일본 간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보게 되면 전부 빨간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오면 그때 경찰 봉급이 7,000원 아니면 4,000원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3,000원을 줘야 돼. 3,000원을 줘야 이게 빨간 게 없어져. 8,000이고 10,000이고 같은 부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얼금해 보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거 무마시키지 않으면 그 자식이 배를 타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을 하든지 못해. 이게 없어져 버려야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지. 경찰과 행정당국 등에는 관련자 명부를 비치해 신원조회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제주 동부경찰서 문서고에는
일본 등으로 밀항했던 도민들을 별도로 관리한 문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밀항 삭제 카드. 가족은 물론 친척들의 정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일부 4.3과 관계된 사람의 경우 요시찰 여부 항목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연좌제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 국가의 폭력은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피해 실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좌제 피해가 4.3 추가 진상조사의 과제로 포함된 이유입니다.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고 일단 경찰이나 군 이런 신원조회이다 보니까 공개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확보된 그런 현실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 4.3 당시 이후에 형살자 가족에 대한 동향이랄지 아니면 귀순자 산에 피신했다가 내려왔던 사람들의 귀순자가 있잖아요. 그럼 귀순자 동향이랄지 그런 내용 안에 보면 가족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게 다 연좌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저희가 확보했지만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 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고태명 할아버지에게 이 땅의 국민으로 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4.3 당시 토벌대에 끌려가 총살당한 아버지. 그날부터 가슴엔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이 죄가 되어 옥살이도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막힌 길. 숨소리도 죽이며 살아야 했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망설임 없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국민임을 증명하는 길은 목숨을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4.3 때문에 결국은 집안이 다 이렇게 망치고 다 성공도 못하고 다 이렇게 해서 나도 해병대 갔기 때문에 살아나서 오늘날에 지금 있다는 거지. 내가 6.25 터져서 4.3 해병대 안 갔으면은 나까지도 죽어버렸는데 뭐. 그런 시국이었으니까.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수많은 제주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폭도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로 연좌제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는 4.3의 그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피해자이면서도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 호남 일대의 이제 토벌 작전에 사실은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주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일종의 자기에게 이 피학살자의 그 가족들하고 한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인정투쟁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군인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과거, 자기 사상과 관련된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뿐만 아니라 이거 역시 전국적으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뭐라고 할까? 뭐 연좌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을 힘을 다했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젠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 잘 듣고 다 이제 신발음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말 잘 듣고 어머니 말 잘 들라이. 계속 거시게 살라이. 아버지도 이제 남은 세상 얼마 없으니까. 아들은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신원조회 과정에서 취소됐습니다. 술의 의지에 끝없이 방황했고 끝내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3대에 걸친 연좌제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 밀당했다고, 일본에 밀당했다고, 신원조회. 괜히 해보니까 이제 군인은 사관학교는 이제 못 들어가고.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총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배제, 소리 없이 죄어오는 감시의 공포, 정신에 가해진 무서운 폭력의 진실을 피해자들은 죽음으로, 파괴된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3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4.3의 피해를 입고 평생을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좌제라는 것은 하나의 그물이고 족쇄이고 저는 하나의 막힌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연좌제라는 이 괴물에 이제 끝까지 정신적인 그 피해를 호소하는 거죠. 더 이상 출구가 없었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밀항선을 탔습니다. 밀려드는 앞날에 대한 불안, 남은 힘을 쥐어짜며 그 두려움을 잠재워야 하는 암울한 길이었습니다. 사삼이 일어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오늘 내일 목숨이 위태로워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1948년 4.3이 발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일본으로 거꾸로 밀항해서 건너가게 된 거죠. 배경은. 오사카 이쿠노구. 제1제주인 최대 거주 지역인 이곳은 4.3 연좌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쳐온 제주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타향살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겨웠습니다. 일본인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차별과 천대, 온갖 수모와 멸시. 하지만 가슴속엔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할 만큼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가해지던 무서운 폭력.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 고통은 트라우마가 되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내 마음에 그 아픈, 지금도 남아있는 상처죠. 형병 그 빨갱이 새끼야, 이 죽인다 살린다 말이 안 되지. 우리 그 제주라는 섬, 이걸 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가져야 되는가, 이걸 굉장히 망설인 건 많이 있어요. 오랜 망설이. 내가 그대로 가보면 그때 그 제주 관광이다 해서 간 사람들 우리 그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관광으로 제주 어떻게 가냐? 우리 그 피로 물들은 우리 제주 땅을 관광이라 해서 우리 제주 사람이 어떻게 가볼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처음 그 제주 갔을 때 타랍 내려서 발이 움직이질 않고 그대로 그만 그 사방 눈으로만 그 보살피면서 걸진 못했어요. 내가 신은 이 그 구두, 이걸 구두 신은 채로 이대로 걸어서 우리 제주 땅을 걸어서 되는가? 이쿠노구에는 무장대 총사령관 이덕구의 조카도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기시된 이름 이덕구. 그의 조카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에 제주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지만 밀항이 발각됐고 오무라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제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교 그 성생하면서 역사 공부 가르쳐 부모들 재산들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가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덕구 성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산당으로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취급해가지고 집 6거리 다 불 붙여불고, 예? 아버지 형제가 우리 아버지는 병나서 돌아가시고 셋 아버지는 일본에 있고 고모님이 데려가시고 이덕구 아버지가 데려가시고 셋 어머니 작은 어머니 가족이 다 없어졌는데 일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이덕구의 가족으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땅. 연좌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써 등을 돌려 떠나왔지만 4.3이 없었다면,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결코 떠나지 않았을 고향. 갈 수 없기에 서럽게 그리운 고향입니다. 정말로 고향 기립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고향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서 고향이 그리워도 가서 못 살기 덕분에 결국 외국에서 이렇게 나 사는 거. 두려우면서도 그리운 고향. 마음속에 두 얼굴의 고향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연좌의 굴레는 일본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제1제주인들은 조총련과의 연관성으로 묶여 또 간첩이라는 멍해를 져야 했습니다. 제1교포 간첩 사건 109건 가운데 37건이 제주 출신.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입을 닫고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내가 진적이다 해서 가면은 연자제? 그러니까 아마 제주에 있는 친족들이 휴가가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용하고 이렇게 있다 있는 사람이 친족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그 70년대 발전은 도저히,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하고 있었는 거죠. 내 아버지도 제주 4.3에 대해서 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좌제의 탈을 쓴 4.3. 4.3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이 반공정부에서 특히 1960년대 중반에 박정희 정권 잡고 나중에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70년대, 80년대 20년 이상 세월은 완전 반공국가예요. 이때 우리 반공국가에서는 일본에서 그대로 연좌제 피해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터져나와요.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친척들이 총련 쪽하고 연관되면서 산다는 식으로 조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 한번 갔다 오는데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은 총련 간부 아니라도 조작을 해요. 윤흥식 씨에게 고향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아버지, 4.3 수영인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여겼고, 그런 아버지가 미워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죄가 있으니까 잡혀갔겠지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그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그때 감정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죠. 아버지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다 박살나는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겼었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고 차라리 없었다면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연좌제는 그렇게 부자의 관계를 왜곡하고 한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뭐 그 당시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만 미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진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원수같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은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수십 년 세월, 위세등등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공공연하게 존재해온 연좌제. 그것은 아물지 않은 4.3의 상처에 더 깊은 칼날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삶을 포기해야 했고 공포와 불안, 감시와 사찰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그 삶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살아왔습니다. 연좌제는 결국 시민을 주민을 계속 적으로 상정하고 적과 언제든지 내통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명료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근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항상 수시로 권력은 사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뭐 아무리 헌법에 그걸 폐지했다고 해도 그것이 금방 사찰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뭐 그건 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피해는 사소한 거야. 누구나 있었어. 그렇게 갖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유족분들 만나서 연좌제 당하셨습니까 하면은 뭐 사돈의 팔촌 누구가 연좌제 걸렸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왜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느냐 그렇게 볼 때는 연좌제는 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좌제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4.3이자 비극입니다.
그러기에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연좌제 피해에 대한 조사는 4.3 이후의 4.3의 피해, 4.3 이후의 4.3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권재심하고 있는 많은 그 유족들의 내용에 보면 그 하소연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 된 것도 억울한데 자식인 내가 그 연좌제 피해까지도 봤다 하면서 나이 어리신 분들이 4.3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4.3은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4.3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그 이후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돼야만이 정확하게 4.3의 좀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은 4.3 해결이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말도 못했던 그런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특별법도 여러 차례 개정이 돼서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가 공권력이 검찰에 의한 재심도 청구되고 좋은 결과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 연좌제에 대한 피해 그리고 연좌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4.3은 해결되는 것이다. 즉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4.3은 결코 정의롭지 않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105까지 가능하지 양? 양? 105살. 나무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조금 있어 오면은 뭐 참 꽃도 많이 피고 좋을 것 같아. 다음에 한번 또 오게 양. 여전한 미완의 과제 4.3. 연좌제의 진실을 밝혀 기억하고 아픔의 위로를 건네며 반성과 성찰로 용서를 구할 때 화사한 봄, 완전한 4.3의 해결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